연습부터 하셔야 돼. 주택 연습. 그러면 자, 이제 한 사람씩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한 칸씩 맡아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피스텔 우리 조장님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 두 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 해보세요. 그래요? 한번 해봐요. 일단 이게 선택은 안 돼. 위에서 타가요? 여기서부터요. 선택 안 돼요. 불가. 저 안 지키죠? 네, 안 지켜요. 빨리 가야 되겠다. 아니 저기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O 아니면 X예요. O 아니면 X. 그래서 오피스텔이 일단 오피스텔은 원칙은 세법상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모든 분들이 지금 잘못 말하는 게 주민등록 이전이 되면 주택이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세법은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 여부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이에요. 거주하고 있으면 사실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이 사냐 안 사냐를 꼭 물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내가 이건 주택이에요 아니요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것부터 물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는 본인이 답을 말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이게 그 답을 유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주택이다 아니다를 딱 말을 해 주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안 되면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셔야 돼요. 거기 가서 사람이 지금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 가서 여기에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이제 그 입주 카드에 보면 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상가가 들어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공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교수님, 네. 그럼 사업용 오피스텔은 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것만 사업용이에요? 아니면 그냥 사무실이라? 사무실이 있어도 돼요. 지금 거주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실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로 많이 판단하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로 그쪽에 내가 사업자가 있는데 임대료 받고 내가 건물주가 내가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신고했으면 그건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주거용이면 면세니까 부가가치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러면 정신 먹기 힘들어요.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네. 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바로 패스합니다. 자, 그 다음. 무허가 주택은 무허가 주택 말고요. 공가. 공가요? 공가는 아니거든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보고 있다. 그래서 평가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테스트가 있다는 거. 건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라도 실제로 만약 공가 언제든지 수준하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택. 이게 교수님 공가인지를 물어보는 건가요? 문제가? 주택이 들어오냐 안 보냐. 주택인지. 네. 건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거는 주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5대5야. 기둥과 벽 이런 거 없이 건축상 이게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건 주택. 그 다음에 언제든지 수준만 한다면 주택으로 가능한 경우 공간인데 이거 주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내 폐가인 공동주택 주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뭔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파트를 팔았어. 네. 그럼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으로 와서 비과세라고 상담했는데 나중에 과세가 되면 세금 나온 거 다 중개사님 물으셔야 돼요. 네. 이제 비과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거 판단을 진짜 잘하고 있어야 돼요. 중개사 일하실 때. 네, 여기서 말하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붕이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뚜껑이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벽이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주택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찍고 있는 거예요. 아 찍고 있어요. 동영상 네. 찍어서 올릴게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뚜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집이 있고 벽도 있고 모든 시설이 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아파트를 다른 집을 팔라고 했을 때 이거는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안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도 1주택이니까 비과세 대여 상담해버렸다. 그럼 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우리 재개발 들어가면 집이 있어도 부셔버렸잖아요. 그럼 집이 있어야 있는 걸로 봐요, 없는 걸로 봐요? 있는 거. 마음속에 뿌듯한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뿌듯한 집이 있다고, 그럼 웃고 다닌다고 부셔도 그럼 그건 주택이에요. 그건 주택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들어가는 집 말고 다른 집이 있으면 다른 집을 팔았을 때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2주택이기 때문에 그 경우도 다른 집을 파는 사람은 세금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폐가 공가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주택으로 넘어갑니다. 네, 무허가 주택의 경우는 주택이잖아요. 틀렸어요? 주택 맞아요. 맞아요. 무허가 일지라도 사실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네. 주택이에요.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에 무허가 주택인 경우는 조심할 게 상담을 할 때 이거는 미등기이기 때문에 미등기 불이익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혹시 1세대 1주택이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가 안 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면 무허가 일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허가라는 것은 처음에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허가를 안 받은 것만 내가 집을 사서 미등기 한 건 안 되고 네. 그런 것만 조금만 신경 써서 상담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바로 다음으로 갑니다. 공사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권이니까 주택입니다. 주택?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공사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분양권은 이건 주택이라겠죠. 그럼 그 주택이 언제부터 분양권이 주택이에요? 당첨 시점? 자, 분양권이 몇 년도부터는 분양권이 주택이고 몇 년 이전에는 주택이 아닌 거. 2021년 1년 1월 1일 오늘 아침에 문제를 풀었던 분은 알아요. 예, 1월 오늘 아침 문제 풀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 1일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는 달라요. 2000년 7월 12일 취득세 분양권하고 양도세 분양권하고 날짜가 완전히 달라요. 네. 달기 때문에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예.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보는 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주택이에요. 그 이게 그 분양권 자체는 집은 아니에요. 권리인데 나중에 주택수를 판단할 때만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과세 주택수 비과세에서 이거 분양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을 또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집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만 그걸 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기숙사. 기숙사 사업장 내 종업원 합숙소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택입니다. 아파트 등을 종업원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주택이고요. 종업원 가족이 기관 아파트도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집이 하나 있는데 사업장 내 종업원 합숙소로 사용하려고 기숙사를 하나를 내가 임차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럼 나는 집이 2개가 되겠네요. 반론이 있는데 지금. 자 그럼 반론 있는 분은 저 첫 번째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숙사. 예. 기숙사는 종업원 합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잠만 자는 데예요. 잠만 자기 때문에 밥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주택 아니에요. 그건 주택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파트 종업원의 숙소 아파트를 종업원 숙소로 이용하는 건 그건 주택이에요. 그거는 주택이에요. 그다음 종업원 가족이 기관 아파트도 이것도 주택이에요. 주택이고. 예. 그다음 별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속사의 관리인이 상시 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입니다. 상시 주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장입니다. 이제 별장은 지금 작년 여름부터 별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세법에서 사라졌어요. 별장이라고 이제 없어요. 별장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별장으로 쓴다는 게 뭐냐면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주거 생활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여기는
그 관리인이 상시 주거하고 있으면 살고 있으면 주택이 되는 거고 전혀 살지 않으면 이건 주택이 아닌데 그런데 별장은 이제 전부 다 주택으로 보셔야 돼요. 별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세법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아예 그냥 별장이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장도. 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든 안 하든 일단은 주택으로 일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다 돼 있고 주거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별장은.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이 이제 어린이집 이쪽에서는 이거 꼭 해야 돼요. 별도의 사업용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고요. 사업용이니까 아파트 등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상담하시면 중개 사고가 그 터집니다. 사고 터져요? 중개 사고 터졌습니다. 네. 자, 어린이집은 네. 별도의 사업용 건물에 별도 상가에다가 네. 별도 상가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요거는 상가예요. 우리 여기 주택이요. 아파트 단지에 단지 상가동 있잖아요. 상가동에 이게 상가동에 상가동이요. 네, 이 상가동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요거는 그냥 상가예요.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 1층에 1층 101호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건 주택이에요. 그건 주택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파트 등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건 주택이고 사업용 상가동에 건물을 있는 상가라고, 어린이집은 이거 그냥 상가라고 상가. 하는구나, 네,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 다음 이제 가정 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입니다. 방금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음.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이 네. 아파트에 놀이방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주택이에요. 주택이죠.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집 가지고 있으면 사람 2주택자예요. 그 다음에요. 관리처분 계획 등 인가일 이후 거주하는 미철거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떨어졌네요. 네. 그럼 거주하는 미철거 주택이네. 아직 철거 안 했네요. 사람 살고 있네요. 살고 있으면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라면 안 돼요. 이건 주택이에요. 주택이죠. 예?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영실님. 네. 농막이요? 네. 저기 상시 주거용이 아닌 농막 등 관리사 주택이 아니고요. 두 번째 거는 주택이고. 우리 농막을 전번에 농막에 대해서 공법 시간에 농지 중개에서 우리 고상철 선생님이 농막은 주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주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좀 잘못된 거예요. 세법상 잘못된 거예요. 세법상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화면을 볼 때 농막에 화장실도 있었고 샤워 시설도 있고 주방 시설이 다 있었어요. 가스도 설치돼 있었어요. 그럼 그건 주택이에요. 사실상 그건 주택이에요. 사람이 저녁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택이고 여기서 농막이라는 건 단순히 농기구 보관이라든지 그늘막으로 해서 잠깐만 내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저녁에 잠을 자는 공간은 아닌데요. 근데 거기는 지금 우리 화면에 보였던 것은 전부 다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건 주택이에요. 그래서 농막은 여기서 해석할 때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원두막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원리는 그 주택 아니에요. 그런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막은 요건 주택이에요. 그 농막 구분하실 때 그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세무서에서는 반드시 확인하거든요. 일단 그 번지수를 인터넷에서 번지수를 치시면 인공위성 사진이 나와요. 사진이 나오는데 약간 조금 신형으로 지어진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세무서 직원이 현장 방문해요.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주거 생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러 가요. 그러니까 꼭 농막 같은 경우는 이건 농막이라고 들으면 이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건 주택 아니지 하고 그건 집 아니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교수님 시골에 얼마 이하의 주택은 주택으로 안 하나요? 아니 그것도 다 주택이에요. 세법상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이에요. 취득세 계산할 때만 주택세 잠깐 빼주는 거죠. 네. 농막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세만 제외되는 거고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양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게 확인이 거의 불가능해요.
농막 같은 경우 재산세에서 확인이 불가능한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무서 직원들이 실사를 해요. 가서 직접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그 농막 때문에 다른 아파트의 세금이 몇 억씩이 비과세 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재산세 같은 건 그거 하나에 반짝 5만 원밖에 안 돼요. 재산세는. 그러니까 재산세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재산세 외에 양도소득세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무서 직원들은 반드시 실사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배운 거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자 이제 그다음 지영씨. 점포의 무색된 기간은 영업 중 일시적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 일시적이니까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주거를 하니까 주택입니다. 이게 그 슈퍼 같은 데 가보면 딸린 방이 있잖아요. 네. 그 방을 말하는 거예요. 슈퍼 안에 딸린 방. 그런데 거기서 일시적 휴식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저녁에 자는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녁에 잠도 자는 공간은 주택이에요. 특히 주의할 게 어디냐면 그 주유소 가지신 분. 주유소 사무실 아래층 사무실 위에 보면 다락방 있어요. 다락방 있는데 가서 세무서 직원들이 뭘 확인하냐면 그 주유소에 딱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저녁에 어디서 잠을 자세요 하고 물어봐요. 아 그럼 우리 여기 위에 여기 다락에서 자요? 그러면 그건 주택이에요. 그건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집 같은 데 가보면 배달 중국집 하는 분들 중에 이게 우리 앉아서 식사하는 데 말고 옆에 보면 방이 조그만 방이 있거든요. 조그맣게 설치된 방들. 거기서 저녁에 직원들이 자고 있으면 그건 주택이에요. 그것도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점포에 구속된 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이 아닌 게 아니라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으면 그건 주택의 수에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게. 근데 중개사 일할 때 이렇게 이런 판단을 진짜 잘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중개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실수를 하세요. 이런 부분. 자, 이제 근하님 민박. 주거용 일부를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이고요. 유원지 내에서 캠핑장을 영위하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숙박업으로 사용한 민박주택은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3점입니다. 이게 그 대답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 고객들이 궁금한 것들이 이거거든요. 민박인데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우리 집 안방을 내가 쓰고 옆에 방하고 건너방을 민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그건 주택이에요. 그건 첫 번째예요. 주거용 일부를 민박으로 사용하는 건 주택이에요. 그런데 유원지 같은데 캠프장에 민박은 집 주인하고 전혀 별개 상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건 상가예요. 그런 부분은 상가예요. 근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상가동에 이 캠프장 상가동에 그 주인이 그 집에 진짜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혹시 관리인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자기 따로 한 칸에서 관리인이 생활하고 있으면 그건 주택이에요. 그건 겸용주택이 돼요. 그건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지영씨로 돌아갑니다. 자신 있는데. 자신 있는데. 저희 집 마당에 네. 그 민박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네. 본 집하고 네. 따로 네. 자녀가 사는 경우에는 그래도 1주택이에요. 예, 그래도 한 주거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 단지 안에 그 집 구조가 집동이 2동이 있더라도 그 아들이 별도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으면 모르는데 나하고 같이 한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때 전동하고 농막하고 두 개를 합쳐서 건물의 면적으로 해서 그 두 개를 더한 것에 일정한 비율만큼이 토지가 비과세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가축 축사들 있잖아요. 축사 똑같은 거예요. 축사도 주택이에요. 축사도 그 내 집에 부속된 집으로 와서 주택의 면적에 포함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집에 강아지 있는 분. 있죠. 자, 그러죠. 강아지 누구라고 해요? 그렇죠. 내 새끼 그러죠. 내 새끼 그러죠.
그럼 강아지도 내 새끼니까 강아지 집도 집이에요. 네. 그럼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소나 돼지한테 지금 내 애들이라고 해요. 내 자식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축사로 쓰는 거 그것도 주택의 면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속 토지의 면적을 넓게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의 면적을 비과세, 일정 면적까지 비과세 해주니까 건물 정찰관 면적 곱하기 3배, 5배, 10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비과세를 받으려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펜션? 이제 펜션으로 갑니다. 옆으로. 네. 펜션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원이 해당 건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민방이랑 펜션 똑같아요. 똑같아요. 펜션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면 이거는 그냥 상가라는 얘기예요. 그건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소를 이전해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때는 펜션일지라도 겸용주택이 돼요. 그래서 펜션에 그 집 주인이 직접 한 칸을 살고 있으면 겸용주택. 그냥 없이 펜션만 그냥 그냥 우리한테 임대를 내주고 있으면 우리 한 번씩 우리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펜션 공간을 전체를 쓰고 있으면 이건 상가. 자, 다시 영실 씨. 해당 주택을 주로 식사와 수면을 하는 경우 주택이고요. 기도 장소로 이용되고 간헐적으로 기거하는 경우는 주택 같은데. 여기 근처 특히 아니, 세리동 근처에 있는 세리동 근처에서 요거 진짜 상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교회 1층이고 2층에는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된 데가 많아요. 이쪽이 이런 경우가. 그러면 해당 주택에서 주로 식사와 수면을 취하는 경우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2층도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장소로 이용되고 간헐적으로 기거하는 것. 기도장소로만 이용하고 저기서 숙소로 생활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주택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 바로 옆으로 갑니다. 별도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 소유. 동일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 소유. 둘 다 주택인데 이제 주택을 판단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한 사람만 집인지 각자 집인지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각자. 오, 이건 각자. 자, 그럼 동일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중개사 일할 때 빨리 판단하셔야 되고. 자, 요게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임대소득하고 취득세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세를 상담하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는 지금 양도소득세라고 써놨잖아요. 위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동일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1주택으로 가요.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한 채예요. 집 한 채예요. 그런데 부부 공동 소유 주택 이외에 나는 집이 또 있으면 이 사람은 집이 두 채, 이제 2주택자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각자 1주택이에요. 그때는 각자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양도세 상담인지 또는 종합부동산세 상담인지에 따라서 만든 대답을 달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바로 옆으로 또 갑니다. 겸용주택.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 다른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큰 경우는 주택으로 보고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만 주택. 주택을 안 본다고 말하시면 큰일 나세요. 또 이제 사고 터져가지고 세금 나오면 다 물어주셔야 돼. 네? 이게 사고 터지면 안 돼요. 자,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 주택 이외보다 크면 전체가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그다음 주택이 주택 이외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이니까 겸용주택이래요. 하나는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할 때.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때 이게 경영주택일 때 고가주택인 경우에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고가주택인 경우에 그때는 주택의 면적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주택만 주택이에요. 주택이 상가보다 그 크더라도 고가주택이었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것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가구 주택이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일구식 가구 하나의 매매단위로 다가구를 양산해서 1가구로 이제 그 대답을 저런 식으로 하면 고객이 믿지를 못해요. 고객이 우리를 신뢰를 안 해. 네? 자신있게 해야죠, 이런 건. 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 있으면 다가구면 원래 다가구는 전체를 묶어서 한 집이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 있으면 각각을 집으로 봐요. 양도소득세 전체를 한 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였을 때만 한 집으로 봐요. 그냥 다른 거하고 달라요. 다른 데는 다가구는 원래 1주택인데 재산세에서는 하나인데 독립생활을 하면 나눠서 집으로 봐주는데 양도소득세는 반대로 해서 그래요. 양도소득세는 다가구는 하나의 집이 아니라 여러 개 집인데 하나로 팔면 한 집이라요. 외워도 안 돼요. 이거는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상황 판단.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이제 자, 다시 또 오른쪽. 인접한 공동주택 203호, 205호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집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자, 이제 지금 203호가 여기예요. 203호 여기고 205호가 위층이요. 아래층하고 위층을 아니야. 203호 옆에. 여기에 이렇게 벽을 털어버렸어. 털고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쓰고 있네. 그럼 집이 204호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동이 이게 동이 여기가 이쪽 동이 이제 3호동, 4호동 서로 다르니까 짝홀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3호하고 5호를 터가지고 하나로 쓰고 있으면 1주택으로 보겠어요? 2주택으로 보겠어요? 2주택이에요. 2주택이라고 상담을 하시면 중개사고예요.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면 공구상은 2주택이지만 사실 한 사람이 한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벽을 철거를 하면 철거를 할 수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을 때 두 개를 동시에 분양을 받아서 벽을 털어가지고 203호, 205를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1주택을 가진 거예요. 공부상은 2주택이지만 사실은 집이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1주택이라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럼 등기부분 승본 같은 거 두 개로 돼 있어도 그렇죠. 터가지고 그런데 대신에 하나의 출입문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두 개의 출입문을 써버리면 안 돼. 하나의 출입문 하나를 폐쇄시키고 하나의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1주택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출입물을 사용하면 아니요, 두 개의 출입문을 사용해도 1주택으로 일단 봐줘요. 봐주는데 안전하게 하려면 출입문 하나를 폐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요. 공동주택 1층, 2층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 주거 공간으로 쉽게 사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먼저 너무 일찍 왔네. 아니, 오중에 광고죠. 자, 이때는 집이 하나로 보는 거, 두 개로 보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지금 앞에 것은 옆에 집하고 이 집을 벽을 텄어. 근데 이거는 아래층하고 위층을 벽을 텄어. 그럼 아래층과 위층을 벽을 텄을 때는 집이 하나로 보는 거, 두 개로 보는 거예요? 하나요. 제발 한 개. 아니 이게 그냥 제발 한 개로 본다. 또 예를 중개사 일을 할 때 진짜로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제 집이 1층하고 2층을 터가지고 아래층에서 2층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터서 움직이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1층, 2층을 터가지고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집은
집은 한 개. 한 개예요? 1주택. 1주택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아니 이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의 세대가 주거 공간으로 같이 쓰면 이거 윗층을 트든 옆층을 트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채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 네.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이나 식당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주거용이 아닌 주택이야. 사실상은 자, 이거는 실제 제가 그 일을 할 때 저한테 의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본인이 그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모르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주택으로 처리해서 비과세 처리했어요. 근데 세무서 직원이 전화 와서 뭐라고 전화했냐면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인 거 가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그 집에 가서 그 오리고기 회식을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회식을 했는데 그 집이 식당인데 혹시 가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정집인데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예요.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집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 처리를 했는데 비과세 아니라 상가로 봐서 과세가 돼버렸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필지 토지에 2주택을 사용하다가 1주택을 멸실한 경우 1주택입니다. 한 필지 안에 2주택이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부셔버렸어. 부셔버리고 그 나머지 1주택을 멸실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1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해를 드리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부셔버리면 집이 하나다. 예? 근데 비과세 받고 싶으면 하나 그냥 부셔버리라고.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은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지방에 주택이 있어가지고 그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지방에 있는 집도 집이에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헐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으면 2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수 토지가 주택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부수 토지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의 토지만을 분할하여 양도했으니까 주택의 땅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로 판 거예요. 나대지예요. 이거는 주택 아니에요.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택의 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이건 과세예요. 세금 물어야 돼요. 주택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다음 별도 세대원이 세대합과 이전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건 중개사고예요. 이거는 중개사고예요. 이건 뭐냐면 별도 세대원이 예? 세대 합가 이전에 합치기 전에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부수 토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수 토지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이 넘어야 돼요. 나만 따로 내가 예를 들어 10년을 따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 부모님하고 합쳤어. 그쪽을 합쳤어. 근데 그 땅을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내 땅이었는데 부모님이 거기에 집 짓고 살고 계셨네.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제가 이번에 가서 합쳤어. 그럼 지금부터만 저는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기간이 아니라 동일 세대원이 됐을 때부터만 비과세 보유기간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이 넘어야 돼요. 동일 세대로서. 이런 판단도 중개사 일 하실 때 실수하시는 게 엄청 실수 많이 하시네요. 이거.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매수자가 잔금 청산일 이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죠? 아닌가 봐요. 아니 여기 이산 올라갔다가 아닌 게 미안하고 아닌 게 미안하고 바로 인정할게요.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선생님 앉으세요. 여기 잔금 청산일 이전에 이미 멸실을 해버렸잖아요. 자, 우리 주택은 원래는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부셔버렸잖아요. 부셔버렸으니까 쓰지 마세요.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땅만이죠. 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매수자가 그랬잖아요. 그럼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위에 건물은 쓸어버리고 땅만 가져간 거예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 팔았다고 봐야 돼요? 주택 팔았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매수자가 매수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부셨는지 매도자가 뽑고 넘겼는지를 판단을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완벽하게 쓰셔야 돼요. 특약사항에서 하나만 빠지면 무조건 세무서 직원들은 땅만의 거래로 와서 과세를 시켜버려요. 네. 그러니까 특약사항에다가 매수자가 이 건물은 필요 없고 땅만을 이전할 조건이니까 계약 당시 계약서를 쓰는 당시 주택이었으면 주택이에요. 계약서를. 원래는 잔금 청산일까지 주택이어야만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매수자가 필요에 의해서 건물 위에 동을 헐어버렸잖아요. 헐어버리고 밑에 있는 땅만을 자기가 인수해 갔으니까 매도자 입장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도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매도자는 잔금을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주택이었기 때문에 이건 주택으로 봐줘요. 그래서 매도자에게는 비과세 적용을 받아주시고 이런 경우. 네. 자, 이제 우리 바로 왔으니까 오신 분을 위해서 바로 한 가지, 바로 그 다음 질문. 그래도 믿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로 모아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주택이라네요. 자, 잠깐만요.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잖아요. 그럼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했죠. 근데 불나버렸네요. 건물이 소실돼요. 부득이 이제 땅만 팔았네요. 그러면 이게 주택의 부수 토지로 봐서 비과세를 할 건지 땅만으로 봐서 과세를 할 건지 판단해야 돼. 무슨 토지로 봤어요? 주택의 부수 토지로 봐서 비과세를 해줄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땅만의 양도로 봐서 과세를 할 건지. 자, 땅만으로 봐서 과세한다. 맞네. 주택의 부수 토지로 봐서 비과세 줘야 된다. 이렇게 갈라지죠. 이게 갈라지면 이제 법원에 가야 돼요. 법원에 가셔야 돼요. 자, 이제 법원에 가서 우리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상담한지를 들어보세요. 자,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상담하시겠어요? 저 못 들었는데 어떤 거요?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을 때 그때 충족한 후 양도한 부속 토지고 하면 비과세 적용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좀 검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박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대답을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검색을 꼭 하시고 그 판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법관에 가봐야 된다고. 이건 판례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과세로 추징했던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비과세 해줄 때가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집을 팔았을 때는 주택의 땅으로 봐주고 장기간이 소요된 이후에 팔았을 때는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주로 그 화재 일어났던 그 타버린 그 잔재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팔면 주택의 땅이고 깨끗이 쓸어버리면 그냥 땅이고. 그래서 다니다 보면 화재 일어났더라도 그 탔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팔면 주택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깨끗이 치워버리면 중개사님들이 빨리 팔려고 그냥 깨끗이 치워버리고 파시죠? 그러면 그건 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비과세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일부러 과세로 추징 당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판례를 꼭 확인하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주로 이제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봐줘요 세무서에서. 근데 세무서에서 봐주는데 법관들은 판단할 때
그게 주택으로 흔적이 남아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거용으로 지금. 그래서 무조건 이건 과세다 비과세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의 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꼭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직접 현장도 가보셔야 되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직답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대표님 생각처럼 검색 찬스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하신 거예요. 이래서 예? 볼수록 똑똑하다 언니. 자, 이제 우리 마지막에 오신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 두 분. 자, 이제 첫 번째 거 여기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거주자가 나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유로 주거용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모아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내대지가 아니라 나대지인데 오타가 있어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여기 상담하실 때 안 될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중개사 일을 하실 때는 무조건 이건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답을 하셔야 돼요. 상담을 확실하게 의뢰인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안될 것 같아.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니다. 왜 안 된다? 나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인이 나대지로 쓰려고 자기가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의 땅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예요. 그냥 나대지로 봐서 요건 비과세를 못 받아요. 요 부분은. 근데 네. 화재로 소실이 된 건지 자기가 불을 지른 건지 그건 어떻게 부담? 불난 건 화재 불난 것은 그 자기가 불질러 버린 거하고는 좀 달라요. 화재로 하는 것은 그 실제로 그 소방서에서 가서 그 검식을 화재 검식 정리검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 일지에 따라서. 네. 그거는 우리가 판단 안 해도 다 위에서 다 판단해줘요. 네. 이제 화재. 그다음. 상속 등기를 정리하지 아니한 상속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상속이 등기가 안 돼 있어. 상속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상속 주택 누구의 집으로 봐요? 상속인가 보자. 자, 이제 손님 나가십니다. 네, 나가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 사무실은 이번 달 임대료가 좀 걱정이 되십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딱 손님들은 5초는 기다려줘요. 5초가 지나면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주택이 누구 주택으로 보겠어요? 상속인. 상속인. 각자. 그럼 여러 사람이네? 그럼 여러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건 취득세고. 양도소득세도 상속인의 집으로 보는데 이 집을 공동으로 받았을 때는 공동 상속을 받았을 때는 누구의 집이 누구의 주택수에 들어갈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주된 상속. 그거는 시험 볼 때 암기했던 거고. 그거 시험 볼 때 암기했던 거고. 시험 볼 때 암기했던 것은 일반인들이 통하잖아요. 주된 상속인이 고객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풀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누구의 주택수에 들어가냐면 첫 번째가 지분이 제일 큰 사람만 주택수에 들어가고 지분이 적은 사람은 비과세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공동으로 받았더라도. 그러면 공동으로 받은데 지분이 똑같아 버리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겠어요? 그건 시험 볼 때 이야기고. 여기서 그 상속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두 번째 그 사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주한 사람도 없으면 그때는 연장자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연장자로 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상속을 사망자가 집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망자가 집이 두 개였어. 자, 사망자가 집이 두 개였으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럼 이 두 개 다
이제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 개 가진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 두 개를 자녀들이 여기 앞에 둘이 있으니까 하나씩 줬어요. 이렇게 하나씩 줬으면 두 사람 다 비과세를 받겠어요? 두 사람 다 못 받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받을 수 있겠어요? 저기 무주택자면 네. 각각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주택자면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네, 다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둘 다 못 받는다. 셋 중에 하나 답이 있어요. 둘 다 못 받는. 다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대표님은 다 받을 수 있다. 여기 다 받을 수 있다. 아니요, 네, 다 받을 수 있다. 둘 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둘 다 못 받는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만 받는다. 의견이 안 나왔어. 하나만 받아요. 하나만 받아요.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중에 하나만 상속주택이 되고 하나는 일반주택이 돼요. 둘 다 비과세를 안 해줘요. 그런데 집 없는 사람들이 하나씩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집 없는 사람이니까 받고 나서 2년을 보유해야 하면 둘 다 비과세 돼요. 집 없는 사람이라면. 근데 집이 하나씩 있는 사람이라면 상속을 받을 때 그거는 둘 중에 누구만 비과세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걸 알아야 돼. 집이 있는 사람, 내가 집이 둘 다 집이 하나씩 있어. 근데 두 개 있는데 하나씩 상속을 받아서 두 개가 됐네.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구만 비과세를 받을 건지를 판단을 빨리 해주셔야 돼. 자, 두 사람 중에 누구만 비과세 받겠어요? 자, 1번 협의해서. 그분이랑 같이 살았죠. 그분이랑 같이 살았던 분. 또 의견. 이제 12시 다 돼가요? 이런 게 이제 여기 일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어르신들이 여기 들어오시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해요. 내가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자녀들한테 두 개를 나눠주면 비과세가 다 되냐? 그러면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집에 하나씩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그거는 둘 다 못 받아요. 이렇게 하면 다른 옆에 갔더니 둘을 하나는 받아요. 그럼 그쪽에 가서 저 집은요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래요. 네, 막 소문내고 다녀요. 네, 그게 근데 누구만 되냐면 제일 먼저 사망자 집 중에서 사망자가 제일 오랫동안 보유했던 집만 상속주택이 돼요. 사망자가 보유기가 사망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제일 길었던 거, 가장 길었던 거. 그런데 둘 다 10년을 보유했네. 자, 그럼 둘 다 보유 기간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어떤 것이 더 오래 보유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유 기간이 긴 것만 그거 가져간 자녀만 비과세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보유 기간이 긴 게 둘이 똑같아 버린다. 둘 다 똑같이 10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집이 비과세 되겠어요? 거주한 집? 네. 상속 거주한 피상속에 거주했던 집. 사망자가 거주했던 집. 사망자가 거주했던 기간이 가장 긴 집. 거주했던 기간이 제일 긴 집. 일단 먼저 보유기간을 따지고 보유기간이 없으면 거주기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주기간이 긴 것도 없으면 똑같아. 거주기간도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죽은 시점에서 살았던 집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셔야 돼. 순서대로. 그래도 그 살았던 집도 없다.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면 돼. 아무거나 하나. 그리고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제일 보유기간이 제일 길었던 것만 확인하면 그 답이 나와요. 두 개 동시에 살 일이 없으니까 보유기간이 제일 길었던 것만 상속주택이 되고 그렇지 않는 나머지 집은 그냥 일반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지금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럼 두 채 중에 어떤 집을 받아야 상속주택인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 집은 20년, 한 집은 10년이다. 그러면 20년 된 집은 상속주택이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이니까 일반주택을 가져간 사람은 내가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고 오래전에 20년 전치를 내가 받은 사람은 1세대 1주택 상속으로 인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이고 요런 판단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어떤 거? 농구? 녹음이 어딨어? 자 이제 자, 우리 마지막은 대표님이 마지막 네. 대표님이 처리하시겠습니다. 예. 증여자가 사망한 후 증여듣기를 격려한 후에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는지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증여자가 사망했으면은 증여자가 사망한 후 후에 증여등기를 격려했다. 그러면은 이건 상속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의견을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들이 상담을 해야 돼요 이제. 증여자가 사망한 후 증여 등기 시점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등기 등본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거기서 그 시점을 사망 시점하고 해봐서 그 전에 게 증여 취득이 언제가 취득이 된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게요. 등기 등본을 증여 취득일을 취득세 증여 취득이라고 양도세 증여 취득이라고 달라. 네. 그런 판단을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계약서를 쓰면 그때부터 내 집이에요. 취득세에서는 계약서만 쓰면 내 집이에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아니요. 양도소득세는 계약서 필요 없어. 양도소득세에서는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 실제 증여를 받은 날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증여를 하기로 해놓고 계약서 증여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죽어버렸네. 주기로 약속해놓고 죽어버렸어. 그럼 등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등기를 하면 이거는 일반 주택이 아니라 상속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속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증여 등기까지 끝났더라면 일반 주택이 될 건데, 근데 증여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등기를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집은 그냥 나중에 상속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증여주택이라면 특례를 절대 못 받아요. 증여를 받았을 때는 1세대 2주택 특례가 없어요. 근데 상속인 경우는 1세대 2주택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증여 계약서를 써놓고 본인이 좀 이동하다. 그럼 원래 등기를 아직 안 해버리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으로 넘어가면 나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주택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다른 자녀들의 토기각서를 받고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큰 위험 부담은 좀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중개사 일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 부딪히는 게 요거예요. 요 주택수 판단하는 거. 요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제 밤중에 다 작업했어요. 왜냐면 요 작업을 지금 이걸 상담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주로 질문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하는 건 이 정도면 충분해. 처음에는 요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만 약간 사례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 애매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실 때는 개업식도 중요한데 개업식에 와서 직접 이렇게 상담하는 연습해보고 우리가 고객이 돼가지고 대표님한테 질문도 해보고 어떤 질문했을 때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